이번 시간에는 23번 사회복지조사론 23번 개념의 조작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변환시켜가는 과정을 조작화라 하고,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포괄적인 이런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 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수량화가 된 지표화된 이러한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의 조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다. 표준화된 척도 조작화의 산물이다. 아주 정형화된 상대 비교의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다.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세계를 구체적이고 명료한 경험적 세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 좋습니다. 명목적 정의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다. 명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 정의, 이거보다 명목적 정의를 우리는 명목적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재에서 그냥 개념적 정의라고 했지만 개념적 정의를 명목적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 정의로서는 추상화, 아주 구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목적 정의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개념적 정의이고 그게 바로 사전적 정의라고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개념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실제로 관찰되게 정의하는 것은 바로 조작화 과정을 거친 조작적 정의고, 양적 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죠. 애매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런 영역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양적 조사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명목적 정의란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추상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념의 조작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 명목적 정의,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여기 보면 이 순서라는 것은 먼저 측정,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그 다음에 조장적 정의, 아니면 측정을 뒤로 해서 먼저 어떤 애매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개념적 정의, 즉 명목적 정의, 그 다음에 그들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 그리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건 명목적 정의, 또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아주 이 방법은 다양하죠. 조작하는 건 수치로 할 수도 있고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척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그렇습니다. 조작화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료한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치화될 수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수량화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적 연구에서 중요하지 질적 연구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앞선 문제와 더불어서 아마 출제위원이 10회와 11회에도 같이 나왔던 문제 같은데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25번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에 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명목적, 추상적이고 애매한 명목적 또는 사전적 또는 개념적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런 개념으로, 수치적 개념으로,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는 과정인데, 사전을 참고하여 우울을 명확히 정의한다. 사전을 참고하여, 이건 사전적 정의죠. 명목적 정의, 개념적 정의. 노인의 우울에 대하여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이것은 무슨 정의 단계라기보다는 2차 자료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울 관련 척도를 탐색한 후 선정한다. 척도를 탐색한다. 바로 이게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바로 이런 조작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다.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질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노인의 현황을 조사한다. 이것은 조사, 측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답은 척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변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또 조절변수, 유생변수, 통제변수 등등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분산되고 4개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으로 조작하는 변수로 어떠한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 변수라고 합니다. 또 처치 자극, 처치 변인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실험 변인 그러면은 실험 변인은 독립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 변인이라는 것은 독립 변인의 가미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 연구의 결과를 종속 변인하고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인을 설명 변수, 이쪽은 피설명 변수. 독립 변인을 예측 변수, 종속 변인은 피예측 변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매개 변수도 있고 조절 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좀 살펴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독립 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함정이 되겠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사이에 있으면서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반드시 독립 변수가 있어야 존재를 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없으면 매개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이건 틀린 거죠.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답은 1번이고 다음에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실험 연구에서는 보통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립 변수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를 모두 배제해야만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때 배제되는 변수를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은 통제 변수의 의미를 갖지 않지요. 독립 변수와 유사하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건 틀린 거죠.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있을 때 통제 변수의 지위로서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의 역할을 하지만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는 무관하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있고 없고는 관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지요. 종속 변수의 수는 유생 변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죠. 유생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허위 변수거든요. 언뜻 보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표면적으로 인과관계가 보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두 변수의 우연히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하자면 가짜 변수입니다. 허위 변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유생 변수를 제거해버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생 변수라고 해서는 허위 변수입니다. 허위 변수. 그래서 다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인 듯 처음 보이게 만드는 그 가운데에 있는 가짜의 매개 변수, 허위 변수를 유생 변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생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 유생 변수와 종속 변수 수가 관련있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생 변수가 사라져버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다음 가설에서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옳게 나타난 것은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은 당연히 종속 변수죠. 자아 존중감이 어떨까? 어떻게 설정이 될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집단 따돌림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의 지지가 개입이 되면 조사의 지지는 집단 따돌림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수도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 변수인 집단 따돌림이 종속 변수인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지지는 조절 변수, 집단 따돌림은 독립 변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면은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소득의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 거기에 성별,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느낌이 다르다.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소득은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는데 거기에 소득이 높으면 의료 접근성이 높을 것이고 의료 접근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난다.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 높은 소득은 거주 지역이 고급 주택가에 살면 삶의 만족. 이것도 역시 매개 변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번도 성별도 조절 변수 같은데 소득이 남성, 여성을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라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나오는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속 변수는 피예측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하는 데 비해서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피예측 변수, 피설명 변수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인의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앞뒤가 바뀌어졌네요.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죠. 연속 변수의 대표적인 예는 더미 변수. 자, 여기는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유지된다. 그렇죠? 선행 변수 앞에 있는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그렇죠? 그 선행 변수 앞에 있는 어떤 변수를 맞으면 결국에 독립 변수 이외에 기타 변수를 최대한 다 배제를 해야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결과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영향을 제3의 변수이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결과 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를 말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라고 할 적에는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 또는 허위 변수인 유생 변수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변수의 개념은 종속 변수를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더미 변수는 모른다고 넘어간다 치도.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수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소득 수준의 향상의 원인일 때 복지정책은 독립변수다. 그렇죠.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이 경제 발전의 결과라면 소득 수준은 종속 변수이다. 그렇습니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조사할 때 경제 수준은 통제 변수이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빈곤 감소 후 효과를 조사할 때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는 복지 정책이 독립 변수, 빈곤 감소 효과가 종속 변수입니다. 때문에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선행 변수 같은 것은 그 제거될 통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 발전으로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면 경제 발전은 매개 변수이다.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 여기 보면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 경제 발전, 그게 안 되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인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이 독립 변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의 증가는 매개 변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활 수준의 향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재원 증가, 복지 정책의 재원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지요.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졌다면, 그러면 경제 여건은 조절 변수이다. 경제 여건에 따라 해서 여기 경제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4번에서 보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독립 변수, 복지 정책이 매개 변수, 빈곤 감소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군요. 여기 보면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졌다면, 효과가 달라졌다면 조절 변수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소위 복지 정책과 빈곤 감소 효과의 경제 여건이 빈곤 감소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 변수,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바람직한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이라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플러스 정해관계로 기술해야 된다. 플러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지 도움이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의 관계를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로 설명을 하는데, 이 가설이라는 것은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간단 명료해야 된다. 이론과 연관되어야 된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설정하되 간단 명료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시기에 변경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러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죠. 또 관계가 있냐 없냐뿐만 아니라 우리 2번 나온 것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관계의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같은 방향인 플러스 정의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지요. 가설에 관한. 자, 거기에 보시면은 검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변수들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도출할 수 있다. 보통 이론의 기존의 원칙이나 기존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잠정적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연과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된다. 연과설과 대립가설은 사용되는 변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설은 대립가설, 연구 결과를 정반대로, 연구 결과가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또 연구 결과와 정반대로 설정하는 것은 연가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양적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적 용어. 보통 우리가 보면 가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때문에 가설은 양적 용어의 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변수 간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을 한다. 실험연구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가설을 설정해서 영향이 미친다는 결론이 떨어진 것이 실험연구거든요. 그런데 영가설은 그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다시 제로로 해놓고 그래서 0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설에 하나의 변수가 있을 때 가설 검증에 간단 명료하죠.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설을 설정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나 주어진 어떤 그 자료 같은 것이 거의 없을 때 설정하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필요도 가설을 설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논리적 오류죠.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영가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실험연구에서는 주로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변인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내릴 때 연구 결론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인정되면 실험 연구의 결과는 틀린 것이고, 그 가설이 맞으면 실험 연구의 결론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설이 틀리면 실험 연구의 결과가 맞다고 인정함으로써 영가설이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설정하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영가설. 우리가 다뤄보는 내용이 되겠는데, 가설 검증 과정에 불필요한 가설이다. 이거 틀린 거지요. 가설 검증, 특히 실험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이다. 일반적인 연구가설은 대립가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작화되기 이전의 가설 형태를 말한다? 아니죠. 이것은 실험 연구가 끝난 이후에 설정하는, 실험 연구와 정반대로 설정하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답은 바로 이거지요. 가설 검증을 통해 거짓으로 판정난 가설, 이것은 영가설 설정의 목적,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버려지기를 원하는 기각에 있습니다.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또 척도가 나와 있군요. 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공간척도, 비율척도.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서열척도에서 나오는 평정척도나 특히 리커트 척도, 보가덕스의 사유적 거리척도, 또 커트만 척도, 또 집단 내 사유적 거리감을 재는 소시오메트리, 또 어휘 분화 척도, 이런 것은 전부 서열 척도죠. 그런가 하면 동간 척도는 서스톤 척도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척도의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척도의 타당도, 이건 타당도와 척도라고 했지만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가지고 출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그렇죠? 반드시 낮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명제를 뭘 달았습니까?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당연히 높다.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 정확성도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척도 문항의 응답 변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문항들 간에는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척도의 기준 관련 타당도는 구성체 타당도라고 한다. 타당도에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는데, 기준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또는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있는 것이고, 구성체 타당도라는 것은 구인 타당도의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평정척도의 응답 번주들은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척도의 종류가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교육 수준. 자, 척도의 척도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는데,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이것은 무슨 이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구별하기보다는 또 여기는 서열도 나와 있지요.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일정한 간격이라고 설명하기는 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열 척도의 개념을 갖습니다. 교육 연수, 정규 교육 기간을 받은 기간 몇 년? 교육 연수는 정확히 1년, 1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하기 빼기도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이 교육은 전혀 안 받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비율 척도의 성격, 나보다 내가 받은 교육보다 몇 배나 더 받았네, 이렇게 설정, 절대 0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지역은 전혀 비연속 변수로서 이건 단절된 개념이죠. 이건 명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서열 척도, 동간이나 비율 척도, 그리고 명목 척도. 여기는 절대 0점까지이기 때문에 비율 척도로 봐야 되겠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한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원과 2만원 차이는 400만원과 401만원의 차이와 동일하다. 그렇죠. 일정한 간격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동간 척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간성, 동일합니다. 또 영어는 실제적 의미가 있는 절대 0점이죠.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절대 0점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소득은 비율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 표준 편차는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만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 편차라는 것은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너무 기대요.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칙연산의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 척도이기 때문에 2번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명목 척도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반은 비율 척도는 명목 척도의 분류 기준부터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가더스의 사유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의 사유적 거리 척도와 거트만 척도, 또 그러면 소시오메트리 이런 것 등이 주기는 누적 척도입니다. 의미분화 척도는 한 쌍의 반대들은 형용사를 사용한다. 양쪽의 대비들은 형용사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다음에 니커트 척도는 동간 척도, 니커트 척도는 평정 척도, 니커트 척도, 보가더스 척도, 거트만 척도, 의미분화 척도, 소시오메트리 모두 서열 척도가 되겠고, 등간 척도는 서스톤 척도가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문항을 서열적으로 구성한다. 서스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니커트 척도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일정한 간격성을 설정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척도는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한다.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속성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한다. 좀 더 보시고,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통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건 니커트 척도를 말합니다.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개의 문항은 소위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개념 측정에 동일한 기여를 한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끌어가는 총합 척도, 총합 또는 총화 척, 그 점수를 더해서 알아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니커트 척도를 말합니다. 보시고 40번에 보시면 니커트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커트 척도 비율 척도이다. 니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개의 문항들은 각각 모두 그 개념 측정에서 중요도가 동일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등하다고 봅니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여러 개의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개의 하나의 개념 측정에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을 합니다. 질적 조사에서 아니죠. 니커트 척도는 양적 조사에서 척도와 지수 개발에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니커트 척도 답은 5번으로 설정을 합니다. 41번에 보시면 다음 설문 문항은 어떤 척도를 활용한 것인가? 각 집단 이주 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하여 귀환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7개 문항 중 최고 수준의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거리 척도, 소수민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탈북자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지를 표시하시오. 이런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간 사회적 거리 척도는 보가더스의 척도가 되겠고, 집단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서 해당되는 집단 사정도구는 집단 사정도구가 나와 있군요. 자, 거기 보시면 집단 성원의 동료 성원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어쩌면 소시오메트리 같습니다. 5개, 7개의 응답 번주를 갖는다. 자, 여기는 잘 관련이었고 2개의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한 2개의 상반된 대칭이 되는 형용사를 주로 사용하겠는데, 형용사를 대칭되는 주로 형용사의 강도를 서로 이렇게 5개나 7개로 설정해서 알아보는 이런 것은 바로 어의 분화 척도 또는 의 차별 척도 또는 어의 차이 척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호 차이 척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측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측정 오류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측정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를 우리는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데, 체계적 오류는 측정 도구의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체계적 오류는 거기에 보면은 보통 체계적 오류는 측정 도구 구성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측정 오류 정도는 측정 대상과 측정 도구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죠? 측정 오류의 정도. 측정 오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비작위 오류는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과정, 소위 어떠한 그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했을 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은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맞는 것이 되겠군요. 그래서 보통 체계적 오류라고 할 적에는 체계적 오류, 마치 저울의 0점을 잘못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 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패턴과 경향을 보여주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저울의 0점을 잘못 설정해 언제나 일정한, 나는 65kg가 67kg 나오고 저 사람은 72kg가 74kg 나오고 이렇게 일정한 패턴과 경향을 보여주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보통 체계적 오류에는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오류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오류 또는 편향에 따른 오류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어떤 가치관에 따른 오류, 또 태도나 행동이 뒤섞여서 관찰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이런 오류 등은 체계적 오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10대는 이렇고 40대는 이래 라고 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래, 이런 일정한 패턴 경향을 보이는 것은 체계적 오류라 하고, 그에 비해서 비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 없이 나타나는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아까 그 1번에 나온 것처럼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입력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오류도 있고, 또 그러면 측정자로 인한 오류, 측정 대상자로 인한 오류, 특정 상황으로 인한 오류, 특정 족으로 인한 오류, 다양한 오류 등이 이렇게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